2023년 5월 20일 오후 4시 30분 강원도 칠성경찰서 당직실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근무자 박진우 경위가 수화기를 들자 전화로 사건 신고가 접수되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극도의 공황 상태에 빠진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신을 1980년생 이화영이며 칠성군 용평리에 거주한다고 밝힌 그녀는 용평리 나리마을에 있는 가족 소유의 배밭에서 땅 위로 솟아오른 사람의 신체 일부, 손으로 추정되는 것을 방금 발견했다고 신고했다. 신고자는 이 시신이 2달 전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한 자신의 친어머니 오미숙 씨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신고 내용이 살인 및 시신 유기 암매장 사건의 정황을 보이는 등 특히 중대하다고 판단한 박경희는 즉시 사건 전체를 경찰서 지휘부에 보고했다. 보고를 받자마자 칠성경찰서장 김남준 총경은 이 사건을 가장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규정하고 직접 지휘에 나섰다. 불과 15분 만에 긴급 소집 명령이 내려졌고 서내 회의실에서 신속한 사건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경찰서 지휘부,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대표, 그리고 각 수사팀장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신고 내용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들은 김 서장은 첫 지시를 내렸고 그 자리에서 즉시 전담팀이 꾸려졌다. 형사과장 황민준 경정이 팀장으로 임명되어 사건 수사와 진상규명의 주된 책임을 맡게 되었다. 당면한 가장 시급한 임무는 현장 보존이었다. 김 서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강조하며 수사팀에게 즉시 용평리로 이동할 것을 요구했다. 파출소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보호 경계선을 설치하고 직무와 관련 없는 그 누구도 시신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지시였다. 과학수사팀과 법의학팀은 모든 장비를 완비하고 검시 준비를 마쳤다. 우리는 매우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지만 동시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초기 현장에서의 어떠한 실수라도 이후에 전체 수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확히 오후 5시 지휘 차량 1대, 형사 인력 수송 차량 1대, 그리고 특수 현장 감식 차량 1대로 구성된 3대의 차량 행렬이 우선 통행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경찰서 청사를 떠났다. 초동수사팀은 황경정이 지휘하고 최강민 경감이 부팀장을 맡은 형사과의 베테랑 수사관들과 과학수사팀 요원들, 그리고 도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차출된 법의관 1명을 포함하여 총 12명으로 구성되었다. 칠성읍에서 용평리 중심부까지 30km가 넘는 거리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구불구불하고 곳곳이 파손된 외길 때문에 차량 행렬은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없었다. 황경정은 지휘 차량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질문과 초기 수사 가설들이 형성되고 있었다. 피해자는 누구인가? 정말 2달 전 실종된 오미숙 씨가 맞을까? 만약 맞다면 왜 그녀는 살해되어 이곳에 묻혔을까? 범인은 누구인가? 피해자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2달이 지난 현장에 과연 가치 있는 흔적이 남아있을까? 차량 행렬이 용평리 주민센터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이미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다. 파출소장이 직접 지휘하는 파출소 인력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과 함께 신고자인 이화영 씨도 있었다. 수사팀을 보자마자 이 씨는 다시 한번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달려왔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고통으로 창백했다. 경찰관님들, 저 여기 있습니다. 황경정이 차에서 내려 간단히 자신을 소개했다. 저 위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선생님 외에 또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까? 파출소장이 보고했다. 팀장님께 보고드립니다. 서에서 지시를 받은 직후 저희는 경찰관 2명을 마을 자율방범대와 협력하여 언덕 아래에 초소를 세워 호기심 많은 주민들이 가까이 모여드는 것을 막았습니다. 현재 현장에는 이 선생님 한 분만 계십니다. 좋습니다. 황경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이 선생님께서 저희를 그곳으로 안내해 주십시오. 다른 대원들은 계획에 따라 병력을 배치하십시오. 차를 남겨두고 일행은 모두 좁고 가파른 오솔길을 따라 언덕 정상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희미한 황혼의 빛으로는 길을 밝히기에 충분하지 않아 대원들은 특수 손전등을 켜야 했다. 산간 지역의 저녁 공기는 쌀쌀해졌다. 거의 20분간의 힘든 등반 끝에 특징적인 악취가 공기 중에 퍼지기 시작했고
그들이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알렸다. 현장은 언덕 중턱의 꽤 평평한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에는 배나무들이 줄지어 심어져 있었다. 손전등 불빛 아래 약 50제곱미터 넓이의 구역이 파출소의 폴리스 라인으로 임시 구획되어 있었다. 황경정은 모두에게 경계선 밖에서 멈추라고 신호를 보냈다. 그와 법의관 그리고 과학수사팀장 박성준 경사가 장갑과 덧신을 착용하고 방호복을 입은 채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시신 썩는 냄새는 이제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지독했다. 현장의 중심에는 꽤 넓은 그늘을 가진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나무 밑에는 직경약 1.5m의 움푹 파인 땅이 뚜렷하게 보였다. 이곳의 흙 표면은 파헤쳐졌다가 허술하게 다시 메워진 흔적이 있었다. 흙의 일부가 파헤쳐져 끔찍한 광경이 드러나 있었다. 심하게 부패가 진행된 사람의 오른손이 약 45도 각도로 땅 위로 곧게 뻗어 있었다. 피부와 살은 거의 완전히 부패하여 하얗게 변색된 뼈 구조가 드러나 있었다. 손목 부분에는 긁히고 찢어진 상처가 많았으며 동물이 물어뜯은 흔적이 보였다. 이 주변에는 꽤 새로운 개 발자국 몇 개가 있었다. 동물이 파헤친 흔적이 맞습니다. 박 경사가 말했다. 아마 이 지역의 들개가 냄새를 맡고 파헤쳐서 시신 일부가 드러난 것 같습니다. 법의관이 가까운 거리에서 손을 대략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앉았다. 부패 정도로 보아 사망 시점은 몇 달이 지났을 가능성이 있었고 이는 피해자가 2달 전에 실종되었다는 정보와 매우 일치했다. 작은 뼈 구조로 보아 나이가 많은 성인, 아마도 여성의 손이었다. 황경정은 몸을 일으켜 세우고 손전등으로 주변 지역 전체를 훑었다. 그는 주목할 만한 세부 사항을 발견했다. 이곳의 언덕 흙은 꽤 단단하고 자갈이 많았지만 매장된 지역의 흙은 매우 푸석푸석했다. 범인이 그다지 깊지 않은 구덩이, 시신을 간신히 덮을 정도만 판 것 같았다. 이것은 아마도 급하게 철저한 준비 없이 이루어진 시신 유기 행위일 수 있었다. 과학수사팀이 흙 샘플을 조심스럽게 채취하고 이상한 흔적을 찾으며 현장 전체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는 작업을 시작하는 동안 황경정은 밖으로 나와 이화영 씨에게서 공식적인 진술을 받았다. 파출소에서 가져온 플라스틱 테이블 하나와 의자 2개가 놓였다. 최강민 정감이 전체 내용을 기록했다. 이 선생님, 이제 어머님의 실종과 가족 구성원들, 특히 올케인 황선아 씨와의 관계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황경정이 요청했다.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이 씨는 더 또렷하게 진술하기 시작했다. 경찰관님들, 저희 어머니는 오미숙 씨로 올해 63세입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혼자서 저희 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제 남동생은 이강우로 올해 30살이고 같은 마을 사람인 25살 황선아와 결혼했습니다. 둘 사이에 5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강우는 중국에서 일한 지 3년이 되었고 1년에 2번 집에 옵니다. 돈은 아내와 아이에게 보내주고요. 집에서는 어머니가 그들 부부와 함께 살면서 손자를 돌봐주셨습니다. 오미숙 씨와 며느리 황선아 씨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이 씨가 한숨을 쉬며 눈에 불만을 드러냈다. 어머니는 선아를 매우 아끼셨고 친딸처럼 여기셨습니다. 어머니는 온순하시고 평생 누구에게 큰 소리 한 번 안 지셨습니다. 선아를 딸처럼 여기셔서 어디서 맛있는 게 생기면 항상 챙겨주셨죠. 하지만 반대로 선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게으르고 의존적이었습니다. 남동생이 멀리 가 있으니 집에서 여왕처럼 굴었고 밭일부터 밥 짓는 일까지 모두 어머니 혼자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선아는 시어머니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퉁명스럽게 대했습니다. 제가 몇 번 놀러 갔을 때 선아가 어머니에게 굼뜨고 느리다고 소리치는 것을 듣기도 했습니다. 제가 몇 번 충고했지만 듣지 않고 오히려 제가 자기네 집안일에 참견한다고 했습니다. 일상적인 갈등 외에 더 깊은 다른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황경정이 더 깊이 파고들었다. 네, 있습니다. 이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선아는 행실이 바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남편이 힘들게 일해서 돈을 보내주는데 집에서는 류성훈이라는 미혼의 마을 청년과 몰래 바람을 피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마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군거리는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에 어머니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겁니다. 어머니가 선아를 타일렀지만 듣지 않아서 두 사람의 갈등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화영 씨의 진술은 극에 달한 갈등, 매우 명확한 범행 동기를 드러냈다. 시어머니에게 불륜을 들킨 며느리가 충고를 듣지 않자 원한을 품게 된 것이다. 어머니가 실종되신 날, 구체적으로 2023년 5월 17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날은 친척 어른댁 제삿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침부터 제사에 가셨습니다. 그날 정오에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날인 18일 오후에 집에 가보니 어머니가 안 계셨습니다. 선아에게 물어보니 전날 아침에 나가신 후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선아의 태도는 매우 태연했고 조금도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제가 처음부터 의심하게 된 이유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늙은 시어머니가 하룻밤 외박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발을 동동 구르며 찾아 나섰을 텐데 그렇게 무심할 수는 없습니다. 황경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황들이 점차 하나로 꿰맞춰지고 있었다. 수사 가설은 이제 거의 전적으로 황선아와 그녀의 내연남 류성훈 두 용의자에게 집중되었다. 진술 청취가 끝났을 때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졌다. 과학수사팀은 표면 감식과 주변 흔적 수집을 마쳤다. 고출력 조명이 동원되어 언덕 한쪽을 환하게 비추었다. 모든 준비 작업이 완료되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 피해자의 시신을 수습하고 땅속에 남아있을지 모를 다른 증거물들을 찾기 위한 발굴 작업을 진행할 시간이었다. 환경정은 명령을 내렸다. 모든 인력 위치로 발굴 시작! 2개의 고출력 조명기둥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백색광 아래 배나무 밑구역은 이제 야외 실험실로 변해 있었다. 모든 활동은 거의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고 오직 무전기의 지지직거리는 소리, 카메라 셔터 소리, 그리고 짧은 업무 교신만이 들려왔다. 황민준 경정은 경계선 밖에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모든 움직임을 관찰했다. 그는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일어날 일들이 범인의 죄를 입증할 가장 견고한 기반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법의관과 2명의 과학수사팀 요원이 직접 발굴 작업을 수행했다. 그들은 일반적인 삽이나 괭이를 사용하지 않고 흑손, 소형삽, 붓과 같은 더 작은 전문 도구를 사용했다. 흙은 한 겹 한 겹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걷어내졌다. 파낸 흙은 모두 큰 채에 담겨 걸러졌고 단추 하나, 머리카락 한 올에서부터 정체불명의 미세한 파편에 이르기까지 섞여 있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증거물까지 찾아냈다. 발굴 과정은 느리고 긴장감 넘치게 진행되었다. 약 45분 후 약 30cm 두께의 표토가 제거되자 낡은 군용 방수포에 쌓인 시신의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방수포는 여러 곳이 썩어 있었고 축축한 흙과 나무 뿌리로 뒤덮여 있었다. 공기는 끈적해졌고 시신 썩는 냄새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지독하게 피어올라 현장에 있는 사람들 모두 의료용 마스크를 2겹으로 껴야 했다. 멈춰! 법의관이 신호를 보냈다. 이 위치 전체와 세부 사진 촬영. 박경사와 다른 요원 한 명이 신속하게 여러 각도에서 영상과 사진을 촬영하여 어떤 세부 사항도 놓치지 않도록 했다. 촬영이 끝난 후 마지막 흙을 걷어내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신 전체가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다. 피해자는 오른쪽으로 몸을 웅크린 채 누워 있었고 무릎이 거의 턱에 닿을 지경이었다. 이는 피해자가 급하게 판 구덩이에 쑤셔 넣어졌음을 보여주는 자세였다. 법의관은 조심스럽게 집게와 가위를 사용하여 시신에 달라붙은 방수포를 잘라냈다. 안에는 피해자가 짙은 갈색의 인견으로 된 실내복을 입고 있었는데 이는 시골에서 매우 흔한 종류의 옷이었다. 환경의 영향과 부패 과장으로 인해 옷은 여러 곳이 찢어져 있었다. 시신 초동 검시 진행합니다. 법의관이 업무적인 평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 바로 자신의 일을 시작했다. 시신은 여성, 키 약 155cm, 나이는 60세에서 65세 사이로 추정, 흰머리가 많고 머리는 뒤통수에서 쪽을 지었음,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 얼굴, 목,
손과 같이 노출된 부위의 피부와 연조직은 거의 완전히 부패하여 아래의 뼈 구조가 드러남. 그는 시신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조심스럽게 검사했고 두개골에서 단단하고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손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턱뼈는 온전했다. 그 후 그는 가장 중요한 부위인 목으로 주의를 옮겼다. 연조직이 부패했지만 그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여전히 비정상적인 징후를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는 전문 집게를 사용하여 목뼈 부위를 부드럽게 조작했다. 찾았다. 그가 작게 말했지만 황경정과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목에 설골이 부러졌습니다. 이것은 목이 졸리거나 손으로 목이 눌렸을 때 나타나는 매우 특징적인 징후입니다. 외부에서 가해진 큰 압력이 이 약한 뼈를 부러뜨린 것으로 사망 원인은 거의 확실하게 기계적 질식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발견은 초기 가설을 확고하게 뒷받침했다. 이것은 자연사나 사고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살인사건이었다. 법의관은 시신의 다른 부분들을 계속 검사했다. 왼쪽 7번과 8번 갈비뼈에 균열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 전에 밀쳐져 넘어졌거나 가슴 부위에 강한 충격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 손목에는 피하 출혈 흔적이 있습니다. 저항하거나 붙잡혔다는 증거입니다. 법의관의 발견 하나하나는 피해자의 고통스러웠던 마지막 순간을 재구성하는 중요한 조각들이었다. 그녀는 밀쳐져 넘어졌고 붙잡혔으며 결국 목이 졸려 죽었다. 모든 세부 사항은 이화영 씨의 진술에서 추론할 수 있는 범죄학적 논리와 무섭도록 일치했다. 시신 검시가 진행되는 동안 황경정은 다른 정찰팀에게 수색 범위를 언덕 중턱 전체로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그들은 오솔길을 따라 흩어져 덤불과 수풀을 하나하나 헤쳤다. 목표는 발자국, 핏자국, 흉기 또는 범인이 범행 및 시신 유기 과정에서 떨어뜨렸을 수 있는 어떤 물건과 같은 관련 흔적을 찾는 것이었다. 그러나 2달 이상 비바람에 노출된 후 그런 가치 있는 흔적을 찾을 희망은 매우 희박했다. 수색은 1시간 이상 계속되었지만 긍정적인 결과는 없었다. 이것 또한 전담팀의 예상 범위 안에 있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단서는 시신과 그 위에 숨겨진 것들이었다. 밤 10시 현장 및 시신 현장 검시가 기본적으로 완료되었다. 흙 샘플, 식물 샘플에서부터 피해자의 옷 조각 하나하나까지 모든 증거물이 수집되어 별도의 봉인된 봉투에 담기고 번호가 매겨지고 신중하게 기록되었다. 피해자의 시신은 특수 가방에 담겨 잠긴 후 경찰관들이 조심스럽게 언덕 아래로 운반했다. 규정에 따라 시신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고 피해자 신원 확인을 위한 DNA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 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직접 이송될 것이었다. 황경정은 마지막으로 현장을 돌아보았다. 배밭 언덕은 이제 황량했다. 무섭도록 조용했다. 그는 파출소에 새로운 명령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경비를 서고 현장을 보호하라고 지시했다. 그 후 그는 모든 수사팀과 함께 철수했다. 경찰서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의 공기는 매우 긴장되었고 아무도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현장에서의 이미지들이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지만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다. 수사 작업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었다. 밤 11시 30분, 형사과 사무실에서 또 다른 긴급 사건 회의가 열렸다. 매우 늦은 시간이었고 피곤한 하루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전담팀의 모든 구성원들이 참석했고 모두의 얼굴에는 결의에 찬 표정이 서려 있었다. 황경정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초기 현장 및 시신 검시 결과를 요약했다. 동지들, 검시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발견된 시신은 나이, 성별, 실종 시기 면에서 오미숙 씨와 일치하며 거의 확실하게 오미숙 씨의 시신입니다. 둘째, 사망 원인은 기계적 질식이며 목 부위에 강한 외력이 작용한 흔적이 있고 구체적으로 설골이 부러졌습니다. 셋째, 시신에는 갈비뼈 골절과 같은 다른 손상 흔적이 있어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넷째, 현장은 이것이 급하게 비전문적으로 이루어진 살인 및 시신 유기 안매장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피해자의 딸인 이화영 씨의 진술을 통해 우리는 2명의 제1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 25세의 며느리 황선아와 27세의 내연남 유성훈입니다. 범행 동기는 오미숙 씨가 이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발견하여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고 이것이 범죄 행위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를 마친 후 황경정은 동료들을 바라보며 다음 행동 계획을 제시했다. 시간이 생명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리가 시신을 찾았다는 소식을 알게 되면 용의자들이 동요하여 도주를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밤 바로 두 용의자 황선아와 류성훈을 서해 소환하여 조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들이 서로 입을 맞추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2개의 팀으로 나누어 2 장소에서 동시에 행동할 것입니다. 계획은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었다. 형사과 부팀장 최강민 경감이 제1팀을 책임지고 용의자 류성훈의 집에 접근하는 임무를 맡았다. 황경정은 제2팀을 직접 지휘하여 용의자 황선아가 어린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오미숙 씨의 집에 접근할 것이었다. 각 팀에 요구합니다. 황경정이 강조했다. 행동은 절대적으로 비밀리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선 우리는 오미숙 씨 실종과 관련된 몇 가지 정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용의자들을 서해 초청하는 형식으로 접근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인력과 용의자 모두의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2023년 5월 21일 0시 30분 가장 경험 많은 정찰병들이 선발되었다. 경찰 번호판이 없는 2대의 승용차가 조용히 경찰서 마당을 빠져나와 고요한 밤속으로 사라지며 다시 용평리로 향했다. 황경정은 시계를 보았다. 그는 앞으로 몇 시간이 결정적인 시간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시간과 마을에 퍼지는 소문과 그리고 바로 그 사악한 범인의 계산과 경쟁해야 했다. 그는 무전기를 통해 2팀 모두에게 명령을 내렸다. 모든 팀 위치로 즉시 출발한다. 날이 밝기 전에 2 용의자를 서해 데려와야 한다. 칠성경찰서가 대규모 차량 행렬을 이끌고 용평리로 와서 오미숙 씨네 배박 언덕을 봉쇄하고 발굴 작업을 벌였다는 소식은 작은 마을 공동체에서 비밀이 될 수 없었다. 당국이 주민들의 접근을 제한하려 애썼지만 멀리서 밤하늘을 밝히는 조명과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숨길 수 없는 비정상적인 사건이었다. 소문은 산바람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급한 전화통화를 통해. 그리고 그 반신반의하는 속삭임 속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2 이름은 황선아와 류성훈이었다. 황선아는 소문이 자기 귀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참견하기 좋아하는 한 이웃이 걱정과 호기심이 뒤섞인 목소리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온 순간부터 선아야, 무슨 일인데 경찰이 저렇게 많이 왔어? 네 집 배밭을 다 둘러쌌던데? 거기서 뭘 파고 있다는 소문도 있고. 그녀는 지난 2달간 주머니 속에 숨겨왔던 송곳이 마침내 튀어나왔음을 알았다. 선아의 심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쥐어지는 듯했고 덮쳐오는 공황 상태에 휴대전화를 놓칠 뻔했다. 그러나 그녀의 완고한 성격과 냉철한 계산 능력은 재빨리 두려움을 억눌렀다. 그녀는 공황에 빠질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이 찾아냈고 그것은 그들이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는 의미였다. 그 순간 선아의 머릿속에 떠오른 유일한 생각은 도망쳐야 한다는 것, 지금 당장 도망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류성훈에게 전화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주 사용 번호가 아닌 2 사람이 비밀리에 연락할 때 쓰던 대포폰과 유심칩을 꺼냈다. 벨이 2번 울리자마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성훈의 목소리는 잠이 덜 깬 듯했다. 왜?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성훈 씨, 잘 들어. 선아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급하며 위압적이었다. 들켰어. 경찰이 언덕에 있어. 분명히 그 시차를 파냈을 거야. 살고 싶으면 지금 당장 도망쳐야 해. 수화기 너머의 류성훈은 마치 찬물에 뒤집어 쓴 듯 즉시 잠에서 깼다. 뭐라고? 진짜야? 세상에, 이제 어떡하지?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절망적이었다. 호들갑 떨지 마. 선아가 쏘아붙였다. 내 말 잘 들어.
지금 당장 집으로 가서 돈이랑 신분증 다 챙겨. 최대한 가벼운 옷차림으로. 정확히 새벽 1시에 집에서 나와서 마을 뒤편 오솔길 따라서 숲 가장자리에 있는 오래된 느티나무로 와. 내가 거기서 기다릴게.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고 누구한테도 전화하면 안 돼. 이 전화기는 당장 버려. 알았어? 하지만 우리 어디로 도망가는데? 국경 넘어 중국으로. 선아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국경 지역에 사는 그녀는 미립국 이야기에 너무나 익숙했다. 그것이 지금 그들의 유일한 살 길이었다. 서둘러, 우리 시간 없어. 그렇게 말하고 선아는 전화를 끊고 유심칩을 부러뜨리고 배터리를 빼서 버렸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무사올 정도로 신속하게 행동했다. 옷장을 뒤져 천 가방 하나를 꺼내 옷 몇 벌과 모아둔 현금, 금부치를 전부 쑤셔 넣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곤히 자고 있는 아들을 흘끗 보았다. 눈에 잠시 망설임이 스쳤지만 이내 사라지고 그 자리를 강철 같은 결심이 대신했다. 아이를 데려갈 수는 없었다. 짐이 될 뿐이었다. 한편 칠성경찰서에서는 여전히 긴급하게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다. 검시 결과와 초기 진술을 종합한 후 두 용의자의 인상차게와 역할이 매우 명확해졌다. 황민중 경정은 단 1초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즉시 인력을 두 팀으로 나누었다. 최경감, 황경정이 지시했다. 자네가 1팀을 맡아 정찰병 5명과 함께 즉시 용의자 류성훈의 집으로 가주게. 나는 2팀을 맡아 황선아의 집으로 가겠네. 새벽 1시에 정확히 동시에 행동해야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두 용의자를 안전하게 석까지 데려와야 하네. 번호판 없는 2대의 차량이 다시 한번 조용히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용평리를 향해 질주했다. 법집행기관과 도주하는 범죄자들 사이의 추격전은 한쪽은 전혀 모르는 사이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새벽 1시 15분 전 황선아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몸을 숙여 아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이마에 급히 입을 맞췄다. 그리고는 조용히 뒷문을 열고 울타리를 넘어 짙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마을 뒤편의 오솔길은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까지 익숙했다. 그녀는 숨어있는 사냥꾼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다. 같은 시각 류성훈도 집에서 허둥대고 있었다. 그는 돈을 주머니에 쑤셔넣고 급히 재킷을 걸친 뒤 밖으로 빠져나가려 했다. 두려움 때문에 그의 행동은 매우 서툴렀고 그릇더미를 엎어 쨍그랑 소리를 냈다. 그는 깜짝 놀라 급히 문 밖으로 뛰쳐나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 가장자리를 향해 죽어라 달렸다. 정확히 새벽 1시 칠성경찰서의 두 수사팀이 동시에 목표 지점에 도착했다. 류성훈의 집에서는 최강민 경감이 신호를 보내자 정찰병들이 재빨리 단층 집을 포위했다. 최 경감과 다른 두 요원이 정문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더 세게 두드려도 침묵만이 답했다. 불길한 재감이 든 그는 정찰병들에게 문을 부수라고 명령했다. 삐걱거리는 나무 문이 활짝 열렸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고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으며 특히 부엌 쪽이 심했다. 깨진 그릇 조각들은 집주인이 매우 황급히 떠났음을 보여주었다. 주의관님께 보고 용의자 류성훈은 도주했습니다. 최 경감은 즉시 무전으로 보고했다. 같은 시각 오미숙 씨의 집에서도 황경정의 팀이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그들은 2층 집을 포위했지만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이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을 때 2층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정찰병들이 재빨리 1층으로 진입했지만 아무도 없었다. 2층 선아의 침실에서 그들은 그녀의 어린 아들이 침대에 앉아 두려움에 흐느껴 우는 것을 발견했다. 황선아는 사라졌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급하게 휘갈겨 쓴 쪽지 한 장이 있었다. 언니, 저 급한 일이 생겨서 멀리 가야 해요. 조카 좀 돌봐주세요. 황경정은 쪽지를 집어들고 이를 악물었다. 그는 한 발 늦었다. 이 여자의 교활함과 잔인함은 그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녀는 도망쳤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자식까지 기꺼이 버렸다. 용의자 황선아 도주. 그는 차가워진 목소리로 무전기에 알렸다. 현장 상황으로 보아 그들은 사전에 준비하고 얼마 전에 떠난 것으로 보인다.
용의자의 텅 빈 방 한가운데 서서 황경정은 창밖으로 눈을 돌려 북쪽 산맥이 밤의 어둠 속으로 길게 뻗어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바로 한국과 중국 사이의 자연적인 국경선이었다. 강원도에서 도주하는 범죄자에게 갈 길은 단 하나뿐이었다. 그는 무전기를 들어 경찰서 지휘부와 직접 연결했다. 그의 목소리는 다도하고 긴급하게 울려 퍼지며 전문 수사의 다음 단계를 결정짓는 명령들을 내렸다. 상황실 보고. 두 용의자 황선아와 류성훈이 거주했음. 현장 상황으로 보아 사전에 공모하고 계획한 것으로 보임. 중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상황이 매우 긴급함. 서장님께 두 용의자에 대해 살인 혐의로 전국 수배령을 내려주실 것을 건의함. 동시에 외사과를 통해 중국 국경지역 공안에 긴급 공문을 보내 두 용의자의 정보와 인상 차이를 제공하고 중국 측이 주요 길목을 차단하고 검거 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것을 건의함. 살인사건 수사는 이제 공식적으로 국경을 넘는 추격전으로 전환되었다. 황민준 경정의 단호한 무전 명령은 최고 수준의 추적 작전을 공식적으로 개시했다. 즉시 도주한 두 용의자에 대한 정보와 함께 기록 보관소에서 추출한 인상착의 및 사진이 암호화된 통신망을 통해 도 내외의 모든 관련 부서로 전송되었다. 전국 수배령이 내려졌고 버스 터미널, 기차역에서부터 항만, 공항에 이르기까지 공공장소에 공개적으로 부착되었다. 특히 강원도 및 서해안 접경지역의 해양경찰과 군부대는 최고 경계 태세에 돌입하여 현지 주민들이 불법적으로 자주 왕래하는 모든 해상 및 육상 경로에 대한 순찰을 강화했다. 용평리에서는 용의자들이 도주한 사실이 확인된 후 오미숙 씨의 집과 류성훈의 단층집은 즉시 용의자의 거주지에서 2차 현장으로 전환되었다. 황경정은 최강민 경감과 한 팀을 남겨 과학수사팀과 협력하여 긴급 수색을 진행하도록 했다. 침대 및 옷장 틈새에서부터 쓰레기통에 버려진 메모지까지 모든 구석구석을 뒤져 그들의 도주 계획이나 은신처에 대한 단서를 조금이라도 찾아내려 했다. 한편 황경정은 그날 밤 바로 경찰서로 복귀했다. 그는 이 추격전이 이제 한 군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더 높은 수준의 협조가 필요했다. 강원경찰청 지휘부에 긴급 전화 보고가 이루어졌다. 전체 경과를 들은 경찰청 지휘부는 도경찰청 형사과와 출입국 관리과에 즉시 개입하도록 지시했다. 동시에 경찰청 외사국에 중국 측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필요한 외교 절차를 즉시 이행하도록 요구했다. 국제수배소가 첨부된 긴급 공문이 바로 그 새벽에 발송되었다. 이제 경쟁은 시간과의 싸움일 뿐 아니라 두 나라에 걸친 공간과의 싸움이기도 했다. 법의 톱니바퀴가 긴급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동안 국경지역의 어두운 한 구석에서는 두 명의 도망자가 자신들의 생존 투쟁에 직면하고 있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에서 만난 후 선아는 아무 설명 없이 성운의 손을 잡아 끌고 북쪽의 석회암 산맥을 향해 머리를 박고 달렸다. 선아가 선택한 길은 주민들이 평소 다니는 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문 밀수꾼들만이 아는 험준한 길로 산골짜기와 울창한 숲을 헤치며 국경 수비대의 초소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희미한 달빛 아래 두 사람은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나아갔다. 날카로운 나뭇가지가 얼굴을 후려쳤고 발밑에 울퉁불퉁한 자갈 때문에 성우는 몇 번이나 넘어졌다. 그는 숨이 찼고 두려움과 피로로 온몸이 녹초가 되었다. 서둘러! 선아가 초조하게 재촉했다. 이렇게 느리게 가다간 날새겠어. 잡히고 싶어? 이 순간 연인의 냉혹함과 잔인함에 성우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밤중에 자신을 끌고 가는 이 여자가 어둠과 숲속의 도살인 위험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저 이를 악물고 그녀를 따라 달릴 수밖에 없었다. 3시간 이상 숲길과 씨름한 끝에 그들은 마침내 한 산골짜기에 도착했다. 선아는 멈추라고 신호를 보내고 귀를 기울였다.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번쩍이고 군견 짖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국경수비대 순찰팀이 그들 쪽으로 가까이 오고 있었다. 성운의 심장은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고 그는 주저앉아 벌벌 떨었다.
선아는 그를 바위 틈으로 끌고 가 그의 입을 손으로 꽉 막고 조용히 하라고 신호했다. 두 살인자는 숨을 죽이고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와 사람들의 말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영원처럼 긴 순간이었다. 다행히 순찰팀은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갔다. 모든 것이 다시 조용해지자 선아는 비로소 성운을 놓아주었다. 두 사람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땀을 비오듯 쏟아냈다. 그들은 방금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들은 오래 쉴 엄두도 내지 못했다. 마지막 언덕을 넘자 그들 눈앞에 국경 표지석이 나타났다. 그들은 중국 영토에 들어선 것이었다. 일시적인 안정감이 밀려왔지만 곧이어 더 큰 막막함이 찾아왔다. 그들은 낯선 나라에 있었고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주머니 속에 얼마 안 되는 돈과 맨손뿐이었다. 한편 수색 현장에서 최경감과 수사팀은 첫 발견을 했다. 성운의 집에서는 급히 도망친 흔적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다. 그러나 선아의 집에서는 철저한 수색이 결과를 가져왔다. 요리책 사이에 끼워져 있던 낡은 수첩에서 정찰병들은 마지막 페이지에 희미한 연필로 적힌 낯선 전화번호와 함께 중국어로 된 주소 한 줄을 발견했다. 단둥시 만흥시장이라는 서툰 글씨였다. 이 발견은 즉시 황경정에게 보고되었다. 그는 첨단기술 수사팀에게 즉시 낯선 전화번호를 확인하라고 명령했다. 동시에 단둥의 만흥시장 주소 정보도 중국 측에 보내는 공문에 추가되었다. 이것은 막막한 추적 속에서 발견된 첫 번째 구체적인 단서, 희미한 빗줄기였다. 성공적으로 국경을 넘은 지 이틀 후 선아와 성훈은 랴오닝 성의 번화한 국경도시인 단둥에 도착했다. 가진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큰 호텔이나 여관을 빌릴 엄두도 내지 못하고 불법 체류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만흥시장 근처에 허름하고 낡은 여인숙을 찾았다. 언어의 장벽, 체포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돈 문제의 압박은 두 도망자 사이의 갈등을 빠르게 야기했다. 성훈은 점점 더 공황 상태에 빠져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술을 마시고 울부짖었다. 그는 계속해서 선아가 자신을 살인으로 부추겨 막다른 길로 몰아놓았다고 비난했다. 당신 때문이야. 다 당신 때문이라고. 성훈은 술에 취해 소리쳤다. 당신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거야. 선아는 나약한 연인을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입 닥쳐. 너만 무서운 줄 알아?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돈 벌 방법을 찾아서 더 내륙 깊숙이 들어가야 해. 여긴 국경이랑 너무 가까워서 안전하지 않아. 그러나 선아의 경계심은 법의 그물망보다 빠르지 못했다. 한국 측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직후 단둥시 공안국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그들은 모든 여관, 호텔 시스템을 점검하고 특히 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에 주목했다. 수배서에 기재된 인상착의를 가진 두 살인범에 대한 정보가 각 동사무소와 여관 관리인에게 전달되었다. 선아와 성훈이 묵고 있는 여인숙 주인은 인상착의를 본 후 이틀 전에 방을 빌린 2명의 새로운 손님을 즉시 알아차렸다. 가장 가까운 파출소로 비밀 전화가 걸려왔다. 5월 27일 오후 사건이 발견된 지 6일째 되던 날, 황선아는 류성훈을 여인숙 방에 혼자 남겨두고 음식을 사러 나갔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그물망이 자신 주위를 옥죄어 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수십 명의 사복 차림 중국 경찰이 이미 여인숙 전체를 비밀리에 포위하고 있었다. 방 안에서 류성훈은 혼자 술을 마시며 절망에 빠져 있었다. 갑자기 방문이 발로 차여 부서졌다. 거구에 중국 경찰 여러 명이 들이닥쳐 그를 순식간에 제압했다. 성훈은 너무나 놀라고 두려워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했다. 같은 시각 황선아는 음식 봉지를 손에 들고 여인숙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여인숙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서 그녀는 갑자기 멈춰섰다. 범죄자의 직감이 그녀에게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주변에 건강해 보이는 낯선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그녀는 즉시 몸을 돌려 시장의 인파 속으로 섞여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사복 차림의 한 여경이 어느새 그녀에게 바싹 다가와 있었다. 황선아, 멈춰.
황선아는 미친 듯이 봉지를 내던지고 머리를 박고 도망쳤지만 다른 2명의 남성 경찰이 앞을 가로막고 그녀를 땅바닥에 쓰러뜨리기 전에 몇 걸음밖에 가지 못했다. 간부와 정부의 도주극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그날 저녁 강원경찰청에서 황민준 경정은 외사국으로부터 중요한 전화를 받았다. 황 경정님께 보고드립니다. 중국 측에서 방금 2 용의자 황선아와 류성훈을 광시성 단둥시에서 성공적으로 검거했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현재 초기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외사국은 가능한 한 빨리 2 용의자를 한국으로 인도하여 수사에 협조하도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용평리 시신 유기살인 사건의 2 용의자가 중국에서 검거되었다는 소식은 5월 27일 늦은 오후 강원경찰청 전담팀에 전해졌다. 거의 일주일 동안 긴장감이 감돌던 형사과 회의실의 공기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되었다. 전문 수사에 가장 어렵고 위험이 많았던 단계인 국정을 넘는 추적전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이었다. 그러나 황민준 경정과 그의 동료들은 이것이 이제 겨우 절반의 길을 온 것임을 알고 있었다. 용의자들을 한국으로 데려와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였다. 즉시 복잡한 법적 및 외교적 절차가 전례 없는 신속함으로 진행되었다. 경찰청 지휘부의 지시 아래 외사국은 중국의 관련 기관과 끊임없이 협력했다. 황 경정이 이끄는 전물수사팀의 수사관들, 검찰청 관계자, 그리고 사법경찰관들로 구성된 특별팀이 용의자 인수 및 인도를 준비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중국 공안의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협조 덕분에 3일간의 연속적인 작업 끝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 인도 시간과 장소는 2023년 5월 30일 오전 9시 인천국제공항으로 정해졌다. 그날 아침 인천국제공항의 특정 구역은 평소보다 삼엄한 경비체제 하에 놓였다. 황 경정이 지휘하는 강원경찰청 팀은 일찍부터 도착해 있었다. 그와 동료들은 중요한 순간을 엄숙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정확히 9시 중국 공안의 차량 행렬이 인도 구역으로 들어섰다. 차문이 열리고 황선아와 류성훈이 2명의 중국 경찰에게 이끌려 내려왔다. 2 사람 모두 죄수복을 입고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으며 해외에서의 구금과 신문으로 얼굴은 초췌하고 할쑥했다. 익숙한 한국 경찰의 제복을 보자 2 사형수의 눈빛은 완전히 다른 감정을 드러냈다. 류성훈은 고개를 푹 숙이고 온몸을 떨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고향에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반면 황선아의 눈에는 잠시의 공포 뒤에 냉담한 체념이 서려 있었다. 마치 자신의 운명을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인도 절차는 신속하지만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양측 대표는 필요한 서류에 서명했다. 중국 측의 수갑이 풀고 한국 경찰의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서법 주권이 실현되었다. 황선아와 유성훈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구금되었다.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2 사람은 대기하고 있던 2대의 특수 차량에 각각 태워졌다. 차량 행렬은 즉시 공항을 떠나 2 살인자를 강원경찰청 임시유치장으로 이송했다. 차에 앉아 익숙한 강원도의 길을 지나가면서 아마도 오랜 도주와 체포의 나날 끝에 그들이 진정으로 절망을 느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을 것이다. 타향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모든 희망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들 앞에는 차가운 감방의 내벽과 기다리고 있는 엄중한 판결뿐이었다. 바로 그날 오후 한국 땅에서의 첫 공식적인 신문이 진행되었다. 전담팀은 류성훈부터 공략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심리적으로 약하고 쉽게 무너질 고리로 판단되었다. 도경찰청 조사실에서 류성훈은 최강민 경감과 다른 수사관 1명과 마주 앉았다. 최 경감은 복잡한 수사 기법을 많이 사용할 필요도 없이 그의 앞에 시신 발굴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 특히 오미숙 씨의 손이 땅 위로 뻗어 있는 클로즈업 사진을 놓았다. 그 사진들을 보자 류성훈은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아주머니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흐느끼며 말했다. 거의 일주일 동안 생각할 시간이 있었을 텐데. 최 경감은 엄하지만 지나치게 날카롭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는 진실과 마주해야 할 때다. 당신과 황선아의 모든 범죄 행위를 털어놓아야 한다. 이것이 법의 관용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주범과 실행범의 역할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라. 그 말은 성운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었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이번 그의 진술은 중국에서 신문받았을 때보다 더 상세하고 명확했다. 그는 부적절한 관계와 시어머니에 대한 선아의 불만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운명의 그날 정오에 있었던 일, 오미숙 씨에게 현장을 들킨 것부터 선아의 치명적인 속삭임까지 고통스럽게 재현했다. 그 여자가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그는 피해자의 목을 조른 행위, 범행 후의 공황 상태, 그리고 선아가 혼자서 계획한 시신 유기 계획을 묘사했다. 그는 또한 도주 과정 전체를 자백했다. 선아의 경고 전화를 받은 것부터 두 사람이 체포될 때까지 그는 모든 죄를 연인에게 떠넘겼다. 류성운의 진술서는 3시간 이상 계속되었다. 모든 세부 사항은 신중하게 기록되고 녹음되었다. 이 포괄적인 자백을 손에 넣은 전담팀은 이제 진짜 주범인 황선아와 대면할 충분한 무기를 갖게 되었다. 황선아에 대한 신문은 황경정이 직접 주재했다. 성운과 달리 선아는 매우 침착한 태도를 보였다. 그녀는 등을 곧게 펴고 무표정한 얼굴로 질문에 단답형으로 대답했다. 그녀는 현장에 있었고 성운과 함께 도망친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오미숙 씨의 죽음에서의 역할에 대해 묻자 그녀는 자신의 연극을 시작했다. 저는 시어머니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녀가 교활한 목소리로 말했다. 성운 씨가 한 일이에요. 그때 그는 시어머니에게 욕을 먹고 흥분해서 자제적을 잃었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를 따라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황 경장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무서웠다고? 하지만 당신의 행동은 그 반대를 보여주는데 성운에게 경고 전화를 한 것도 당신이고 도주 계획을 세운 것도 당신이며 자신의 친자식을 냉정하게 버린 것도 당신이다. 무서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결단력 있고 냉정하게 행동할 수 있나? 선아는 대답 없이 침묵했다. 성운이 독단적으로 행동했다고만 말했다. 황경정은 계속했다. 그럼 그의 진술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 류성운은 바로 당신이 그의 귀에 대고 그 여자 죽여보려라고 말했다고 자백했는데 사실인가? 거짓말이에요. 선아가 소리쳤다. 그는 비겁한 놈이에요. 이제 모든 죄를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들어보자고. 황경정이 신호를 보내자 수사관이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류성운의 자백 녹음이 흘러나왔다. 그의 떨리고 두려움에 찬 목소리였지만 매우 분명하게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선아가 바로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제 귀에 바싹 대고 말했어요. 그 여자를 죽여버리라고, 없애버리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했어요. 연인의 목소리와 진술을 듣자 황선아의 침착했던 얼굴이 마침내 무너졌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녹음기를 떨어져라 쳐다보았다. 유일한 공범, 그녀와 함께 진실에 맞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그녀를 완전히 배신한 것이었다. 개자식! 선아는 이를 갈며 욕설을 퍼부었다. 황경정은 녹음기를 껐다. 더 할 말 있나? 시신 검시 결과부터 공범의 진술까지 모든 증거가 당신에게 불리하다. 지금 완강하게 버티는 것은 당신의 죄를 더 무겁게 만들 뿐이다. 황선아는 책상에 머리를 박았다. 그녀가 애써 세웠던 견고한 방어벽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에는 후회가 아닌 무서울 정도로 텅 빈 공허함이 있었다. 네, 그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 인정 이후 선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진술은 기본적으로 성운과 일치했지만 어조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마치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자신의 범죄에 대해 이야기했다. 눈물 한 방울, 후회의 기색 하나 없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한국에서의 첫 두 진술서가 모두 완성되었다. 수사관들은 두 범인의 자백을 모두 확보했다. 사건의 본질이 명확해졌다. 황경정은 조사실을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서려 있었지만 눈에는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그는 최경감을 바라보며 말했다. 진술은 충분해.
내일 아침 현장 검증 계획을 준비하게. 우리는 세부 사항 하나하나를 확실히 해야 해. 2023년 10월 1일 오전 7시 강원경찰청 임시유치장의 분위기는 유난히 긴장되었다. 오늘은 수사 단계의 마지막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 현장 검증이 있는 날이었다. 황선아와 류성우는 각자의 감방에서 나왔다. 내 격과 마주하며 자신의 죄책감에 시달린 며칠 후 두 사람 모두 매우 초췌해 보였다. 대규모 차량 행렬이 준비되어 있었다. 오늘 현장 검증에는 황경정이 지휘하는 전담팀뿐만 아니라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대표, 피의자들의 변호인, 그리고 대규모의 기동경찰대가 참여했다. 그들의 임무는 현장 검증 과정에 절대적인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두 살인범이 체포되어 국내로 송환되었다는 소식이 널리 퍼져 여론의 극심한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었다. 강원경찰청은 호기심 많은 주민들과 피해자 가족들이 현장에 대거 몰릴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차량 행렬이 용평리에 도착했을 때 풍경은 예상대로였다. 수백 명의 주민들이 오미숙 씨 집으로 들어가는 길 양옆에 빽빽하게 서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범인을 태운 두 대의 차량에 쏠려 있었고 그 눈빛에는 분노와 혐오가 가득했다. 기동경찰대는 차량 행렬이 진입할 수 있도록 두꺼운 인간 바리케이드를 쳐야 했다. 첫 번째 현장 검증 장소는 오미숙 씨의 집이었다. 류성훈이 먼저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죄수복을 입고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그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여러 번 몰래 드나들었던 익숙한 대문을 지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신의 범죄를 재현하려는 살인자의 자격으로 들어섰다. 집안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한 여경이 피해자 역할을 맡기로 했다. 성훈 씨, 황경정이 시작했다. 지금부터 2023년 5월 17일 정오에 당신이 이 집에 도착한 순간부터의 모든 행동을 직접 재현해 보세요. 두 대의 전문 카메라와 검사의 엄격한 감독 아래 류성우는 시작했다. 그는 선아의 전화를 받고 집으로 들어와 침실에서 오미숙 씨에게 발각될 때까지의 모든 행동을 기계적으로 재현했다. 피해자를 밀치고 목을 조르는 행위를 재현하는 부분에 이르자 그의 온몸이 심하게 떨렸다. 그는 여경 옆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내밀었다가 다시 거두며 입술을 더듬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황선아가 당신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전체 경과를 기록하던 최경감이 물었다. 그 여자가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성우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진술했다. 그는 선아가 귀에 속삭이는 행동, 그리고 그 후에 목 조르는 행위를 묘사했다. 아주 작은 세부사항 하나까지도 신중하게 재현되고 기록되었다. 성훈이 자신의 부분을 마친 후 그는 밖으로 나와 격리되었고 황선아가 들어왔다. 성훈과 달리 그녀는 무감각해 보였다. 그녀는 냉담하게 눈물 한 방울, 표정 하나 없이 자신의 행동을 재현했다. 부추기는 말을 재현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그녀는 마치 관련 없는 문서를 읽는 것처럼 건조한 어조로 그 치명적인 말을 반복했을 뿐이었다. 그녀의 잔인함은 지켜보는 사람들을 소름 돋게 했다. 현장 검증은 두 번째 장소인 배밭 언덕에서 계속되었다. 두 피의자는 시신을 운반하고 매장하는 과정을 각각 따로 재현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가을의 건조한 햇볕 아래 범죄가 일어난 바로 그 장소에서 자신의 시신 유기 행위를 직접 재현해야 하는 것은 끔찍한 심리적 고문이었다. 류성우는 기절하여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황선아는 끝까지 무심한 태도를 유지했다. 정오가 지나서야 현장 검증이 끝났다. 얻어진 결과는 두 피의자의 진술과 완전히 일치했으며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들을 더욱 공고히 했다. 이것은 잔혹한 살인사건의 전체 그림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이었다. 서해 복귀한 전담팀은 쉬지 않고 일했다. 검시 결과, 증인 진술, 범인의 자백, 그리고 현장 검증 결과까지 수집된 모든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강원경찰청 수사관은 수사 결과 보고서를 완성했다. 1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는 사건 전체를 상세하고 객관적이며 포괄적으로 분석했으며 황선아와 류성훈의 행위가 잔혹한 범죄 수법,
흉악성, 비열한 동기 등 여러 가중처벌 사유를 포함하는 살인죄 구성 요건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명시했다. 2023년 10월 15일 사건 기록 전체와 수사 결과 보고서 그리고 증거물들은 수사과에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으로 송치되었다. 두 피의자를 법 앞에 기소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검찰청에서 사건 기록은 검사들에 의해 계속해서 면밀히 검토되었다. 그들은 전체 소송 절차를 다시 한번 검토하여 어떠한 오류도 없도록 했다. 증거의 무게는 부인할 수 없었다. 황선아의 주범 및 교사 역할과 류성훈의 적극적인 실행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2주간의 기록 검토 후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은 두 피의자 황선아와 류성훈을 2015년 형법 2017년 개정 제123조 제1항 나, 다, 아목에 따라 살인죄로 기소하는 공소장을 작성했다. 공소장은 범죄를 폭로하고 국가의 공소권을 확립하는 날카로운 법률 용어로 쓰인 종이 위의 판결문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소송 문서가 아니라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법과 타인의 생명을 경시하는 자들에게 보내는 준엄한 경고의 목소리였다. 사건 기록 전체와 공소장은 그 후 관할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으로 이송되었다. 재판이 열리기 전 마지막 법적 절차들이 신속하게 완료되었다. 변호인들은 피고인들과 접견하고 기록을 검토할 기회를 제공받았다. 피해자 가족에게도 예상 재판 날짜가 통보되었다. 구치소에서 재판날을 기다리는 날들은 가장 길고 무거운 날들이었다. 류성훈은 야위었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 반면 황선아는 여전히 태어난 겉모습을 유지했지만 잠 못 이루는 밤과 깜짝 놀라 깨는 모습은 두려움이 그녀의 무뎌진 영혼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마침내 범죄가 백일하에 드러난 지 거의 3개월 만에 법원의 소환장이 관련 당사자들에게 발송되었다. 공소장이 두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황선아와 류성훈이 법정에서 심판받을 날이 정해졌다. 2023년 11월 25일 춘천지법원 영월지원은 여론을 뒤흔든 살인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을 열었다. 이른 아침부터 용평리와 인근 지역에서 온 수백 명의 호기심 많은 주민들이 법원 정문 앞에 빽빽하게 모여들었다. 경비는 강화되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침묵과 긴장으로 가득했다. 첫 번째 줄에는 피해자 가족을 대표하는 이화영 씨와 이강우 씨가 앉아 있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들고 있었고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고통과 분노를 드러냈다. 오전 9시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섰다. 엄격하기로 소문난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리며 개정을 선포했다. 두 피고인 황선아와 류성훈이 피고인석으로 이끌려 나왔다. 류성훈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도 쳐다보지 못했다. 황선아는 반대로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법정 전체를 한번 훑어보았다. 그 눈빛은 차갑고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대표가 일어나 또렷한 목소리로 공소장을 낭독했다. 한 문장 한 문장 단호하게 두 피고인의 범죄 과정 전체를 폭로했다. 부적절한 관계에서부터 잔혹한 살인 및 시신 유기 행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국경을 넘는 도주 계획까지. 법정 전체는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다. 아래에서는 피해자 가족의 억눌린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다. 재판은 신문 단계로 넘어갔다. 재판부는 각 피고인을 신문했다. 질문을 받자 류성훈은 떨면서 공소장에 적힌 모든 범죄 행위를 인정했다. 피고인은 황선아의 교사와 선동에 의해 불륜 사실이 발각되어 심리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제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성훈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피고인은 머리 숙여 죄를 인정하고 오미숙님의 영전에 사죄하며 피해자 가족분들께 사죄드립니다. 피고인은 다만 재판부께서 피고인에게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주시길 간청할 뿐입니다. 황선아의 차례가 되자 분위기는 더욱 긴장되었다. 피고인은 재판부의 질문에 교활하게 대답했다.
피고인은 성훈과 관계가 있었고 오미숙 씨가 살해될 당시 현장에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주범 및 교사 역할에 대해 질문받자 피고인은 말을 돌리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때 시어머니께 현장을 들켜 피고인은 너무나 공황 상태에 빠져 말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당황해서 한 말일 뿐 성훈 씨에게 시어머니를 죽이라고 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성훈 씨가 손을 쓴 것은 그의 돌발적인 행동이었고 피고인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즉시 검사가 일어나 반박했다. 피고인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류성훈이 오미숙 씨를 살해한 후 소리치거나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성훈과 함께 시신을 유기할 계획을 세우고 그 후에는 매우 체계적으로 국경을 넘어 도주할 계획을 세웠습니까? 이러한 행동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했으며 범죄를 끝까지 은폐하려는 의식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피고인은 솔직하게 진술하기 바랍니다. 날카로운 논리와 기록 속의 증거들 앞에서 황선아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다. 죄를 인정하는 침묵이었다. 신문이 끝나고 재판은 변론 단계로 넘어갔다. 류성훈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솔직하게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며 심신이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주범이 아니라는 등의 감경 사유를 제시했다. 재판부에 선처를 받았다. 황선아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36개월 미만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감경 사유를 제시했다. 그러나 아마도 재판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잊을 수 없는 순간은 피해자의 아들인 이강유 씨가 발언할 기회를 얻었을 때였다. 그는 일어서서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들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가 목이 메인 채 말했다. 저는 타양에서 힘들게 일하며 몇 년 동안 돈을 모아 어머니와 처자식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저는 늙은 어머니를 제 아내에게 맡기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무엇을 했습니까? 바람을 피우고 어머니께 발각되자 내연남과 함께 무참히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이 고통, 이 치욕,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제 어머니는 너무나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재판부께서 가장 엄중한 판결을 내려 이 악독한 자들을 사회에서 격리하여 제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강우 씨의 말은 법정 전체를 침묵하게 했다. 변론이 끝난 후 재판부는 평의를 선언했다. 법정은 조용히 기다렸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마침내 재판부가 돌아왔다. 재판장은 손에 판결문을 들고 마지막 판결을 내릴 준비를 했다. 사건의 본질 전체를 다시 분석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극도로 잔인하며 도덕과 민족의 미풍양속에 반한다고 확인한 후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에 특히 위험하며 법으로 보호되는 시민의 생명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와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여론의 불안과 분노를 이야기했다고 판단한다. 각 피고인의 범죄 행위의 성격과 정도에 상응하는 가장 엄격한 처벌을 적용해야 한다. 판결 이후 설명 후 법정은 숨을 죽였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했다. 형법 제123조 제1항 나, 다, 아목, 제51조 제1항, 제2항, 제58조에 의거하여 피고인 류성훈을 살인죄로 인정한다. 피고인 류성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형기는 2023년 5월 21일 체포 구금된 날부터 기산한다. 류성훈은 눈을 감고 몸에 힘이 빠지며 판결을 받아들였다. 재판장은 계속해서 더욱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형법 제123조 제1항 나, 다, 아목, 제51조 제2항, 제40조에 의거하여 피고인 황선아를 살인죄로 인정한다. 피고인 황선아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사형 판결이 선고되자 황선아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의료진과 법원 경위들이 급히 달려가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아래에서 강우 씨와 화영 씨는 서로를 껴안고 흐느껴 울었다. 마침내 그들의 불행한 어머니를 위한 정의가 실현된 것이었다.
법원 밖의 군중들도 결과를 듣고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사건은 종결되었다. 류성우는 호송차에 태워져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기나긴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황선아도 의식을 되찾은 후 사형수들을 위한 특별 감방으로 이송되어 형 집행일을 기다렸다. 악독한 여인에게 내려진 사형 판결은 인륜과 도덕을 짓밟으려는 자들에게 깊은 경종이 되었다. 용평리에서는 삶이 다시 평범한 리듬으로 돌아갔다. 배밭은 다시 달콤한 과일의 계절을 맞았고 주민들은 다시 생업에 바빠졌다. 오미숙 씨의 집은 이제 문이 굳게 닫히고 차갑게 식어 한 비극의 말없는 증인이 되었다. 그녀의 손자는 이모인 이화영 씨가 데려가 키우게 되었다. 어머니가 할머니를 죽인 살인자라는 너무나 큰 상처를 안고 자라날 그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 사건은 이곳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회자될 것이다. 그 기이함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남긴 고통스러운 교훈 때문이다. 그것은 선과 악, 인간과 악마의 경계가 때로는 매우 희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지 평범한 욕망, 이기심, 그리고 증오심 때문에 한 인간이 자신의 친족에게 무참히 손을 댈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은 용평리 주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아픈 상처로 남을 것이다. 가족 내에서의 존중과 사랑이 인성의 마지막 기반이며 그 기반에 대한 어떠한 배신도 매우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교훈으로. 여러분,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나이는 몇 살이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부디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이 언제나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특별하거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모두 함께 읽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도록요.